북한창님부터 소감, 우리 따뜻한 경제학 읽은 소감, 어떻게 읽으셨는지 음소거 키시고 얘기해 주시죠. 네, 갑자기 녹화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는데요. 괜찮아요.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변양균 실장님 책은 이거 말고도 여기 경제 철학의 전환을 보면서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학, 따뜻한 경제학 이거를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제가 요즘 굉장히 유연 안정성 국가, 그러니까 이 북유럽식 그런 복지국가,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 자체를 동시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모델을 그때서부터 2002년, 2006년 이때서부터 이미 다 머릿속에 구상해 있으셨구나. 그리고 그거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비전 2030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그런 큰 틀에서 정책을 실천을 하시고 계셨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실종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상하다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약간 복지를 얘기하는 세력이 있고 복지를 얘기하는 세력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세력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집권 가능성 있는 곳은. 근데 이런 논쟁이 과거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되게 좀 안타깝고 또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은 계시긴 하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할 일이 또 많다고 동시에 느껴졌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보람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이 책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 책의 추천사 제일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글을 시작하며 추천사. 네. 이 책에 대한 추천사와 이 변양균 실장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았던 가장 억울한 오해가 이제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정말 드물게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철학과 지향이 굉장히 또 선명하고 또 분명하고 원대했던 분이었고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그 복지 비전이나 재정개혁, 특히 재정개혁의 틀을 가장 또 체계적으로 만드신 분이셨고 또 그것을 가장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비전 2030인데 이제 그 말로만 비전 2030을 들었는데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고가 녹아 있는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돼서 이제 굉장히 또 그런 것도 새로웠고요. 어쨌든 그 안에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미래 과제와 해법이 응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비전 2030도 조금 한번 같이 스터디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국민을 위해서 대분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그거를 또 변양균 실장님이 정말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국가 재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한 재원 배분이라고 이제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듣고 어쨌든 변양균 실장님은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 시스템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재정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국민을 위한 재원 배분이 불가능하다고 조언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작동 시스템부터 바꿔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작동 시스템을 바꾸려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 재정을 계산을 해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마음이
그냥 쭉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나누는 큰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1년짜리 예산만 계속 짜고 있었다라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새삼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든 국가의 그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대부분들이 장기 프로젝트들인데 뭐든 뭐 부산 신항만이든 새만금이든 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든 다 뭐 17년, 15년, 24년 뭐 수도권 또 뭐 20년 뭐 그 교통 대책 20년 뭐 이렇게 국민연금 뭐 또 한 세대 이상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어쨌든 1년 위주로 국가 재정이 계속 이렇게 뭐 세워진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을 때 그 재정 운영에 너무나도 국가 재정 운영에 너무나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하게 된다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좀 되새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만약에 그거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 그 50년 이상 그냥 관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정말 그 예산 재원 그 작동 시스템을 진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들, 그런 과제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 그 뭐 거시 재정망 전망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뭐 성과 관리 예산 제도나 뭐 디지털 예산 제도 도입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나 뭐 공기업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에 이제 녹아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정말 추진이 되었는지, 그 뭐 예산 편성에 대한 국민 참여라든지 공기업 개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조금 되게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뭐 계속 이게 나라냐 이런 말들을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이 국가다운 국가에 대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이, 어쨌든 아까 이제 한창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그 복지 포퓰리즘은 정말 그 무지한 용어이다. 이 복지라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성장을 위한 투자인 것이고, 또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가 지금 너무 그 일자리와 함께 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핵심 요인인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를 투기 세력의 이익으로 가져갈 것인지 대다수 국민의 이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또 선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더더욱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더더욱 더 극심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회 평등, 기회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뭐 교육 그리고 의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이제 기본 수요이기 때문에 그 기본 수요와 기회 평등을 강조했던 부분도 되게 인상에 깊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계속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계속 이 진보 쪽에서는 그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고, 또 이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또 좌파 정부라고 해서 막 퍼주기 뭐 계속 막 이렇게 거덜내기 뭐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지만, 뭐 그 마지막에 되게 그 공감했던 것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쓴 분이지만 국가 지도자로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고, 이제 정책 결정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합리적 실용주의자였고 애국적 현실주의자였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파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이제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하셨다는 면에서 어쨌든 그 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그런 동반 성장을 강조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양균 실장님의 그 이제 그 평가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했던 부분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것이
기업 친화라는 것이 기업과 친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기업과 오히려 거리를 두고 간섭하지 않는 게 기업 친화이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작동해 주는 게 하는 것이 이제 기업 친화적인 것이다라고 변양균 실장님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노무현 정부가 이제 신자유주의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오해를 계속해서 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변양균 실장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 대표 업적을 경부고속도로로 꼽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모든 것이 다 그 국가 재정을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한 뭐 한강 개발, 새만금 방출 이런 것들이 각 대통령의 업적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민의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치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는 단계에서 그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마구 쏟아부어서 남기는 그런 토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먼 미래나 진짜 실제로 우리 그 미래 세대의 삶을 더 낫게 해주는 그런 좀 제도적이면서 시스템적인 그런 무형 자산을 멀리 보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화 의원님 들어오셨는데요. 이정화 의원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책을 읽으셨다면 얼마나 읽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정화 의원이고요. 부산시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은 급하게 읽어서 읽긴 다 읽었는데 이분이 너무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하셔가지고 읽으면서 한 번 더 봐야겠다 이러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책보다는 약간 그 학습을 위한 서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관심을 갖는 사업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학교 안에 그 학교 전체 학생 수 중에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교육복지가 필요한데 이게 우선적으로 전체 다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인데 이건 단순히 복지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의 근거가 초중등교육법의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복지나 교육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교육복지사분들하고 교육청에서는 이게 교육 사업이 아니라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학습이 제대로 되면은 가정은 그 취약계층이고 뭐 수급 대상이지만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면은 그 가정을 책임져서 탈수급이 되고 더 이상 복지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사 선생님이 얘기하기에도 되게 와닿았는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들여서 수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이거 정말 대박이지 않냐고 그렇게 교육복지사 선생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부산에서 좀 소극적이라서 적극적으로 하는 타 지역 그 장학사님하고 이렇게 모셔서 토론회를 했을 때 그때 광주에서 오신 장학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른 지역에 와서 토론회를 할 정도의 관심이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 사업이 그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사업이고 다른 사업이랑 좀 다른 게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까지 딱 책정을 해서 사람에 대한 돈과 사업비를 같이 내려다 주는 되게 유일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냥 단순히 여기는 교육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다라는 게 좀 더 들어가 있었으면은 지금 찾아보고 비교해 볼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는 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력했다고만 되어 있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이게 2012년에 만든 책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책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신 분, 고민정 선생님 혹시 읽으셨나요? 고민정 선생님? 음성을 잠깐 켜주시고요. 책을 읽으셨으면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읽었고요. 근데 저는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책에 나오는 말처럼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어쩌면 저희가 모두 저를 포함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모든 그 대통령 활동을 하시는 과정 중에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함은 간단하지만 해명은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원칙을 지켰던 그런 모든 일들이 또는 한미 FTA 같은 그런 문제들이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단순하게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 모두로부터 약간 그 칼날 서린 비판을 받았었고 언론마저도 사실 연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모함들이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했던 모든 상황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몰랐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정책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당신이 아닌 미래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해안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늘 말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최선책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의 경우에는 기존의 차가운 경제학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온기를 지닌 따뜻한 그런 온기가 실천되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하고 한미 FTA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FTA는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룰게요. 한미 FTA는 좀 네. 이따 다룰게요. 그 부분 네네. 빼고.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여기 얘기에도 나오지만 빠른 발전이 아닌 고른 발전 그리고 복지가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철학 그런 철학의 핵심을 둘 수 있는 어쩌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난세의 영웅이 나오지만 그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웅은 죽게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신화 전설 민담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 핵심에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원칙주의자였던 그분을 무시몽매한 우리가 몰라봤었던 게 아니었나. 그리고 이 모임에 제가 지금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어쩌면 그때 당시에 모함은 간단했었지만 해명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은 이 실장님의 얘기를 통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책을 읽으신 분 있나요? 책을 읽으신 분 있으면 소감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바로 그냥 얘기를 하고요. 혹시 박정훈 씨 읽으셨나요? 박정훈 씨? 이정아님은 못 읽으셨다고 미리 얘기했고, 최시은 국장님도 못 읽으셨다고 얘기했고, 박정훈님 혹시 읽으셨나요? 아니요, 못 읽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패스하고. 제가 좀 이제 저도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 2번 읽었거든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한 번 읽고, 요번에 이제 이 스터디 하느라고 처음부터 조금 천천히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저도 처음엔 솔직히 이정화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무슨 교과서야 뭐야 뭐 이렇게 써놨어. 근데 이 2번째로 다시 읽으니까 이게 대충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게 이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을 처음에 딱 펼치면 반가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추천사를 써줬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따뜻하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게 변양균 하면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건 신정화 사건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연결 못 시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의 최대 스캔들이 바로 신정화 사건입니다.
그 변양균 청와대 현직 정책실장이 젊은 여성 큐레이터와 바람을 핀 사건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리고 이제 그게 그 교부금이라 그래서 이제 정책실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신정아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그 교부금을 신정아가 또 이게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또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신정아가 자기가 로비를 받은 사람들에게 교부금을 나눠주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온갖 언론들이 그 2006년 뭐 해가지고 다 온갖 기사를 다 쏟아내고, 문화일보에서 심지어 신정아 씨의 나체 사진까지 이렇게 실을 정도로 완전히 집단적으로 그냥 이지매를 했던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명을 해주잖아요, 앞부분에. 그럼 변장윤 씨가 직접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 어떤 그 이렇게 교부금을 나눠준 게 뭐 불법이라든가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소송을 했는데 결국 다 무죄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면 따지고 나면 남는 건 뭐냐면 바람핀 것만 남는 거야. 바람핀 거 팩트, 바람핀 건 사실. 근데 그거는 그냥 변양균이 자기 와이프하고 해결할 문제였다는 거지. 변양균이 자기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문제고, 변양균 씨 와이프가 그 품어줄 문제인 거지, 이거를 사실 남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서를 쫙 써줘요. 그래서 변양균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아낀 관료였는데, 근데 사실은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서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 취급을 받고,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굉장히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셈이 된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다 무죄가 나왔고, 바람핀 거는 와이프가 용서해줬죠. 그래서 그래갖고 와이프가 오히려 이제 다 이 정도면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와이프가 대신 변양균 씨를 변호해줄 정도로. 그래갖고 어쨌든 변양균 씨는 지금도 그 와이프랑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아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사로 일단 그 무마를 해주고,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변양균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노무현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제가 그때 지난번 대통령 강의할 때 노무현 좌파가 있고 노무현 우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좌파를 상징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노무현 우파를 상징하는 게 김병준 전 정책실장, 김병준 교수인데, 사실은 변양균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보기도 그렇고 우파라고 보기도 그렇고, 노무현이 키운 관료 그룹의 리더인 건데, 사실은 변양균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변양균의 후배가 김동연이고, 김동연의 후보가 홍남기인 거야. 그래서 변양균, 김동연, 홍남기가 다 이 비전 2030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실무 관료들이고, 그 라인이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까지 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라인이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러면서 혁신성장 이런 거 강조했으니까 이제 노무현 우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변양균 씨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관료였거든요. 그게 좌파 우파로 보기엔 좀 애매한, 어쨌든 노무현 관료, 친노 관료 그룹의 어떤 테크노크라트의 대표적인 인물이 변양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김병준 실장이 이렇게 교육부총리 나갔다가 낙마하고 나서 그 다음 후임자로 이어받은 게 변양균 실장이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국정, 뭐 그 전에 장관도 했으니까 거의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을 했던 양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2012년 이 책을 낼 당시만 해도 문재인,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잖아요. 문재인 후보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참모였어요. 아까 박한장 씨가 보여준 그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이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서 후보 시절에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낸 게 저 경제 철학의 전환인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의 뒷얘기가 바로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경제 철학의 전환을 보시면 또 잘 이해가 되는. 그래서 저 책이 엄청 더 이슈가 되고, 책은 저게 더 많이 팔렸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 책을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정책을 펼 줄 알고 많이 화제가 됐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만 그냥 이렇게 차용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몇몇 부분 차용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 책에서 제안한 걸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변양균은 약간 비운의 정책가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뜻이 제대로 사실은 관철되지 못하고 그냥 책으로만 남은 이제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걸 보면 이 목차를 크게 보면 이게 총 4부로 돼 있잖아요. 총 3부로 돼 있는데,
일부는 비전 2030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전 2030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와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링크가 됐기 때문에 비전 2030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었고 뭘 이렇게 구성한 건지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 10강, 경제학 10강, 그래서 뭐 주로 뭐 이렇게 뭐 소외 없는 따뜻한 사회, 세금 문제 침묵하면 미래 없다, 그 다음에 발전 불균형이 문제다, 그리고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또 경제 원칙대로만 하자, 또 국가의 빚을 서민에게 넘기지 말자,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 FTA 멀리 보고 크게 가자, 또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하는 정부로, 할 일을 하는 정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제 운영의 원칙들, 그런 걸 10개 주제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 마지막 3부는 노무현이 못 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해서 노무현 경제에 대한 오해라든가 이제 유럽식 복지 모델에 대한 꿈, 이런 거를 이제 담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임기 말까지 그 진정한 그 반성, 그 사죄를 못한 게 굉장히 이분한테 그 마음의 짐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임기 말에 그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관료였는데 또 신정아를 노무현 대통령이 연결해 준 거거든. 신정아 씨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 딸이니까 잘 좀 이렇게 원래 사실 아는 사람 손녀죠. 그 신정아 씨가 그래서 이희호 여사의 숨겨놓은 손녀라는 그 소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건 다 이게 루머입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신정아를 이렇게 변영균 씨한테 소개해주면서 이 친구 좀 잘 좀 챙겨주라고 연결을 해줬는데 사귀란 뜻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챙겨주라는 걸 이렇게 사귀어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유부남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국정 임기 후반기에 큰 피해를 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괜찮다고 했는데 어쨌든 창피해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언제 한번 찾아뵙고 사죄해야지 했는데 돌아가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사죄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난 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책도 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도왔죠. 그 야인 시절에. 근데 이제 결국 그게 근데 본인이 만약에 신정아 사건만 없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김동연이 아니고 변양균이 경제부총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럴 만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만큼 가까웠는데 근데 이제 신정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쓸 수는 없었지. 임명직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관료로 다시 국정에 쓰지 못하고 책만 내고 말았죠. 근데 그 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뭐 그랬고 그래서 약간 좀 비운의 참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고 그럼 비전 2030은 뭐냐?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로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정부 이후로 경제 정책을 운영해온 방식이 1년 단위로 예산을 짜서 사무관들이 전년도 예산을 조금 고쳐가지고 올해 예산을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래로부터 올라온 예산을 모아서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대통령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관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뭔가 국가를 크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굉장히 안 맞았던 거지.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변양균 실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유를 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임기 5년 이 짧은 대통령 임기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으니 아예 한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이 뭐냐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청사진을 그려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전 2030을 만들면서 제가 그때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2020년 그때로부터 15년 뒤죠. 2020년이 되면 미국, 일본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보자.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은 그렇게 적극적인 복지국가는 아니잖아요. 시장에 더 많이 자유를 주는 나라니까. 근데 미국,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복지 지출이 컸다는 거지. 근데 2020년에 2001년 수준의 미국, 일본 정도를 해보자라는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약하게 잡은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북유럽도 아니고 영국이 2001년 수준의 영국, 폴란드 정도의 복지를 해보자라고 계획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뭐 결코 엄청나게 높게 잡은 건 아닌데 어쨌든 당시로선 그래도 20년, 30년 뒤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재정 지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쫙 그려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쭉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2020년 혹은 2030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느냐를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유연 안정성 모델.
유연 안정성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노동시장을 좀 유연하게 하는 대신 사회보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노동시장에서 예를 들면 해고가 좀 더 유연해지지만 잘린 사람들을 이렇게 실업급여로 받쳐준다든가 이제 뭐 이런 그런 사회보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평생 직장, 평생 고용, 평생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직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업에서는 쉽게 잘려도 금방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끔 직업과 직장을 쉽게 바꿀 수 있게끔 그런 유연 안정성 모델을 깔아주자라는 거 하나. 그리고 사회투자국가론.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게 아까 이정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교육에 투자하자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써도 노인한테 쓰는 것과 유치원생한테 쓰는 건 그 이후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 다르다는 거죠. 노인한테는 그냥 생계 유지밖에 안 되지만 유치원생한테 똑같은 돈을 쓰면 그 유치원생은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굉장히 큰 미래 투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동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투자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복지를 하는 효과를 내자. 이게 사회투자 국가론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연한 안정성 모델과 사회투자 국가론에 기반해서 이 국가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2020년 수준에는 어떻게 바꾸고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비전 2030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 책에 잘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비전 2030을 공부하려면 이 책을 보면 돼요. 이 책만큼 잘 정리한 책이 없고 이 책이 바로 비전 2030을 실제로 했던 사람의 그 실무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그나마 가장 공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비전 2030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거긴 맞는데, 그게 지금 와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었는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럽 재정 위기를 보기 전에 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럽 재정 위기는 2010년 이후에 터져 나왔잖아요. 뭐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뭐 이런데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럽 재정 위기가 터져 나오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변양균 씨는 그걸 보고 나서 이 책에 좀 쓰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유로피안 드림을 꿈꿨던 거지. 왜냐면 아메리칸 드림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빡세게 시키고 경쟁의 승자에게 엄청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한 경쟁의 판을 깔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한테 로또 대박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혁신하는 나라를 만드는 건데 유로피안 드림은 경쟁의 그 강도는 낮추고 대신 복지로 좀 그 사회적 약자까지 따뜻하게 품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자 뭐 이런 모델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유로피안 드림이 그 결정적인 파국을 맞은 게 유럽 재정 위기거든. 2010년 이후에 터졌던. 그때 이후에 사실은 유로피안 드림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유로피안 드림은 사실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더 이상 그렇잖아요. 뭐 제레미 리프킨 인용하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습니까? 유로피안 드림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 경제가 완전 망가져 버렸거든. 그리고 나서 10년간 유럽이 엄청난 그 옛날에는 원래 유럽이 사실은 미국을 대체할 거다.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경제권, 미국 경제권, 또 중국 경제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경제 삼국지가 이제 펼쳐질 줄 알았는데 지금 유럽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유럽은 완전히 뒤쳐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아주 양강 구도로 구축이 되고 유럽은 사실은 지금도 그 재정 위기 문제가 그 영향력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유로피안 드림은 또 그에 따라서 구상했던 비전 2030은 지금 와서 보기엔 조금 약간 개혁할 여지가 좀 수정할 여지가 많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사실은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노령연금.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원래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박근혜 정부가 시행을 하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원래 월 8만 원을 노인들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걸 2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30만 원으로까지 올렸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사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구상했을 땐 1년에 8조 원 드는 사업이었어요. 8조 원. 8조 원 정도만 할 만하죠. 근데 지금 10몇 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1년에 15조 원이 들어요. 1년에 15조 원이 드는 사업이고 나중에 한 2030년, 40년 가면 얼마가 되냐면 250조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이.
왜냐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 전 국민의 70%를 주게 돼 있고, 왜냐면 이게 지금 베이비 부모가 인구가 되게 많잖아. 근데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 집단이 큰 상태로 그 두꺼운 고령 집단이 다 갑자기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30만 원씩 혹은 이제 더 이렇게 생계급여 수준에 맞춰서 올려가다 보면 1년에 250조,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500조였다가 이번 600조 편성해갖고 뭐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600조 중에 250조를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베이비부모 노인들은 이미 10억 원짜리 집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노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노인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 노인들, 산업화 세대 노인들은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자기는 전혀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노령층에 들어가서 폐지 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살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들 최소한 생계는 책임져야 살려는 줘야 된다 이래갖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 베이비부모 여러분 부모 세대는 집이 다 한 채씩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65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또 30만 원을 더 받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인구도 많고 베이비 부모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근데 이분들을 다 그렇게 챙겨주다 보면 250조가 기초노령연금으로 나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몇십 한 20년 뒤에는. 그럼 이건 재정이 파탄 나는 거죠.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인복지를 미래에는 바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시혜적으로 노인들도 막 죽으니까 자살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하게 지금은 노인복지가 되게 시급한 문제인데 20년 뒤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그러니까 비전 2030도 그 바뀐 상황에 맞게끔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지금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미래까지 보지를 못하셨지. 왜냐하면 뭐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한테 그거를 탓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는 지금은 우리 세대는 좀 그런 거를 수정해 나가라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고우영 비서관 들어오셨는데 잠깐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 고우영 비서관이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에서 박성준 의원이 선임 대변인을 맡고 계신데 제가 대변인단에서 네, 나름대로 역할을 좀 맡고 매일 논평이 있으면 논평을 쓰고 또 논평이 다른 대변인들이 논평을 하면은 그런 논평을 기자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뭐 이런 잡다한 잡무 일을 좀 실무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현재 정치 좀 현안의 최전선에서 조금 계속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터디 참여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듣고 네, 좀 되새김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2부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한미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 노무현 정부 하면 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게 한미 FTA잖아요. 그래서 비전 2030에 대한 얘기는 앞부분에 했고 이제 한미 FTA 먼저 넘어가서 우리 박한창 씨부터 일단 책을 읽은 분들부터 먼저 물어보고 한미 FTA는 그냥 그때 워낙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이니까 책 안 읽으신 분들도 한 번씩 여쭤볼게요. 박한창 씨부터 일단은 한미 FTA 이 책 뭐 보면서 혹은 안 봤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FTA 지금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뭐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됐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됐다 뭐 이걸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보면 볼수록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게 그 잠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셨었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믿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김병준 그 정책실장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었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FTA로 이제 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뭐 관치 경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까지도 개방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믿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다시 계속 이 폐쇄적인 국가로 가느냐 마느냐에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서 계셨었던 건데 지지 세력을 적으로 돌리면서도 그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었었고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는가 좀 싶더라고요. 뭐 그거 그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서도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원래 자신을 비판했었던 뭐 그 개방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었던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이제 같이 양쪽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로운 상황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김보람 씨, 김보람 대표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FTA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한미 FTA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던 정말 그 합리적 그 실용주의의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늘 항상 생각하는 거고 이제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성을 쌓은 자는 망하고 길을 낸 자는 흥한다고 하는데 그 지금까지 개방의 흐름을 외면했던 국가치고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작용이 두려워서 개방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개방을 했던 국가가 승리를 했었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미국 시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 무한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에 다 말려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있었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뭐 경쟁을 좋아하는 뭐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방이라든지 뭐 경쟁이라는 것들이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그 외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형률 시장인 또 여기서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쟁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보호 속에서만 성장한 산업은 뭐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 금방 이제 말라 죽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 개방이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 그 3년 전, 3, 4년 전 연구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로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됐었고 양국 모두 이제 노동 생산성이 제고가 되고 또 기술 진보도 이렇게 독려되었고 어쨌든 다 그 모두에게 수출이 양 국가가 다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수치로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선택이 아닌가 이제 그렇지만 또 그 지지자들을 정말 이렇게 또 설득하고 그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진정으로 또 설득하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부분 또 노무현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막 굴욕적인 그런 협약이 아니라 어쨌든 협상단에게 철저하게 어쨌든 장사꾼의 논리로 조금의 손해도 없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조치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 좀 원칙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여기서도 나오지 어쨌든 멀리 보고 크게 가자라고 했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잘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이정화 의원님도 음소거 키시고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FTA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뭐 탄핵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막 정신 없었으니까
당연히 뭐 필요하니까 하겠지 그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좀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도 말했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관심은 없었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부시를 코너로 모은 극적 협상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니까 했다라는 걸 보고 좀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매체들이 좀 발달해서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환경이었으면은 상황이 많이 나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실무자들 달랜다고 한 얘기이지만 대외적으로 우리도 국내 여론 때문에 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지지자들의 완강한 반대가 지렛대 역할을 해준 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거 되게 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개방하든 닫든 최근에는 또 일본 수출 규제로 해서 일본은 또 닫았지만 그 닫고 열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산업이나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그 입장을 정하고 그걸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환경은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해서 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봤으면 좋았겠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우리 고민정 선생님도 책 읽으셨다고 했죠. 이 한미 네, FTA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이 참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이 뭐 어떤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사실 역사가 지나고 지금 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서 보면 사실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때문에 좀 더 개화가 늦어졌고 오히려 저희는 사실 1884년 그 이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좀 더 많은 의미를 찾는 것은 어쩌면 흥선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더 개화가 늦어졌고 더 많은 문화가 빨리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저 역시 한번 FTA가 있었던 그때 당시의 뉴스와 각종 보도와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보와 보수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비판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한미 FTA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한미 FTA는 그 사람들을 위해 썼던 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근시안적이지 않고 뭔가 조감도가 있는 저는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한 아니면 당신이 아닌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항상 말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최선책을 먼저 내다봤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항상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얘기가 나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저지른 한미 FTA를 본인이 뒷마무리 했다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은 저는 아직 경제나 이런 정치적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한미 FTA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참여정부의 핵심은 근로자 고용 안정의 강화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한미 경쟁 동맹, 즉 그 경제적인 동맹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한미를 강조했지만 참여정부의 관심은 그 경제 동맹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항상 말을 할 때 오히려 한미 FTA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지 그 어떤 파트너로서의 경제적인 파트너로서의 한미 경쟁 동맹을 이끌었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 말했던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포퓰리즘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지금 제 생각은 흥선대원군의 세극 정책이 과연 그 당시에는 옳았으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한 번 앞서간 그래서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몽매한 우리의 시각으로는 감히 따라갈 수 없었던 그 너무나 먼 미래를 봤는데 문제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무현 화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윤 기자님이 계시지만 기자분들한테조차도 굉장히 거북하게 들렸고 그리고 당시에 윤 기자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자분들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그거를 일면에 제가 당시 그때 홍보팀에 있었기 때문에 넘기면 그게 정말 과연 이 말이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장식할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언론이 죽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는 그때는 기자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기자 네.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일이 죽였다고 끝나고 나서 기자 됐어. 네, 땀을 흘리시네요. 네. 우리가 죽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난세의 영웅이 나도 그 영웅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각, 그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영웅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었고, 아까 말했던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미 FTA, 그 당시에는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과연 아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해보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고민정 쌤은 수의사신데 뭐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때는 뭐 홍보팀에 계셨다고요? 무슨 뭐 저는 대기업 홍보팀에 있어서 사실 그래서 그 기자님이 계시는 거기 신문의 기사들을 기자님도 많이 많이 봤구나. 본다고. 네, 저는 언론 홍보 쪽에 있어 한 10년 정도 언론 홍보를 해서 이제 사업부 기자님들하고 많이 그런 그게 있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네, 나중에 다시 공부해서 수의사가 되신 거군요. 네, 그 전에도 좀 직업이 몇 번 대단하십니다. 바뀌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고우영 비서관도 우리 지금 돌이켜보면 한미 FTA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언뜻 떠오르는 키워드가 신자유주의랑 결부지어서 한미 FTA를 좀 죄악시에 썼었던 그런 학생사회, 제가 어울리던 무리의 어떤 그런 시선들이 저한테 좀 투영이 돼서 저도 한미 FTA, 공삼학번이니까 그때 대학생이었죠. 네. 그렇죠. 저도 공사학번이었습니다. 딱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학교에 이제 이라크 파병 이제 시위 딱 입학하자마자 거기 참여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대변인단에 있다 보니까 기자분들하고 밥을 먹는데 어제인가 엊그젠가 조선일보 기자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만 했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결정 두 가지,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에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주고 밀어줬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말은 참 잘 지어내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들으면서도. 그래서 고민정 선생님이 사실은 전 고민정 의원님인 줄 알았는데 고민정 의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고민정 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세국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떠올랐었고,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이제 세국 정책과 위정척사 운동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던 그런 관점을 가지신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세대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점들이 계속 투영되다 보니까 한미 FTA 자체도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던 게 그 당시 생각이었고, 또 경제 동맹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혈맹 관계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군사 동맹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 동맹이 사실은 제일 지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미 FTA는 좀 앞서갔었던 선구자적인 그런 내용이었었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미국이 지금 쿼드 체제로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쪽에 우리 국가도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는 그런 식의 좀 퍼스펙티브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나 국제 관계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제가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국과 사실은 미국과 뭐 선택의 관계는 물론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좀 더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 제안들도 많이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올리는데 그게 안 먹히는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던 게 안동에 가셔가지고 이 점령군 발언을 점령군 했어요. 얘기하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물론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제 그런 발언 워딩들이 이제 지지층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층 핵심 지지층을 결속하는 그런 뭐 효과를 노리신 건 물론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생각과 정책들과 경선 후보로서 가지는 워딩들 정책들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약간 중구난방으로 제가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말을 쏟아냈는데 좀 과거와 좀 다른 좀 생각들을 갖게 됐다. 그리고 한미 FTA도 지금에 와서 본다면 과거에는 좀 죄악시했었던 그런 지점이 아니라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런 쪽에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말씀으로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당의 최시윤 국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 경제를 배워보면 사실 이게 그런 이론적으로 돌려보면은 이 한미 FTA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장 개방을 하면 사실 농민들이 사실 작살이 나는 걸로 이게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그 당시에 어떤 약자들을 대변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했던 것 같고, 근데 이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정책이라는 게 실제 어떤 학계의 어떤 시뮬레이션하고 다르게 또 여러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보완하면서 한국 사회가 진보해 나갔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기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FTI 한미 FTA를 뿐만 아니라 이제 FTA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거 양극화는 사실 심해지는 거는 거의 팩트이고요. 그래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룹, 그러니까 국제 경쟁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국제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닿아 있는 그룹들, 뭐 엘리트 삼성이나 뭐 LG라든가 이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국제적인 그 라인에 못 들어가는 사람, 뭐 자영업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로 갖고 그게 사실 FTA가 그거를 약간 촉발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문제죠. 좌측 지지층 깜빡이 키워서 외전했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국가의 발전이나 이런 더 큰 미래를 보면 사실은 뭐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의 어떤 부나 세계적인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소통에 사실 확실하게 자기가 말한 선거 과정에서 말한 정책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굳이 단점 잡자면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정훈님도 음소거 키시고 이 한미 FTA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앞서 얘기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남기고 가신 노무현 대통령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모든 면에서 성견 지명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게 뭐 임기 내 정책을 정하신 게 아니라 뭐 한 세대 두 세대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저희 뭐 4차 산업의 핵심 축인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미국에서 뭐 팔리고 또 트럼프 정부 때 그렇게 FTA를 다시 개정하려고 했었던 것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당시에 그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 때 막 대기업을 상대로 뭐 언제까지 이렇게 파이를 키워야 되냐 일갈했었던 그런 진보 정치인이셨는데 그런 진보 지식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선택하시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통령으로서의 그 책임감 그걸 되게 높이 사고요. FTA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일 FTA는 폐기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우리가 소재 부품 관련해서 일본이랑 조금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아, 그런 점에 있어도 참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의 꼭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런 소재 부품 산업을 좀 더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늘 하신 모든 얘기가 종합적으로 보면 참 노무현 대통령은 참 1, 2년을 바라보지 않고 거의 10년, 20년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잘 준비하고 그렇게 경제를 잘 이끌어와서 그런지 그 다음 17대 이명박 대통령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는데도 잘 넘어간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화 선생님도 오늘 좀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음소거 키시고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잠깐 자리 비우셨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예,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한미 FTA 생각하니까 소고기 막 반대하는 그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여기 이재명 캠프 계시는 고리영 분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예, 아시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사람이 맞는 말인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뭐야, 뭐 대장동이요? 네, 예. 이제 그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거는. 네, 그래도 궁금해요. 네네네. 그건 나중에 고우영 비서관 끝날 때 소감 얘기할 기회 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그 이재명 캠프 분한테 여쭤보면은 그냥 답은 하나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 성곽을 부숴라라고 얘기한 건 마키아벨리였고요. 아까 성곽을 부수고 이제 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경제 동맹론을 얘기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2008년 상황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미 경제 동맹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좀 이해는 할 만하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아까 최시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건 맞아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고심을 하셨고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양극화가 확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좌파 신자유주의 논란도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참모들 책을 쓴 걸 보면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선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선거 때도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는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한미 FTA는 얘기 안 했지만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꾸준히 선거 때도 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한미 FTA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공약은 선거 때는 다른 얘기하고 뭐 집권하고는 딴 얘기하다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고 추진한 정책이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
이 최근에 이재명 지지하시는 그분이 쓴 김현종의 한미 FTA를 말한다라는 책이 있죠. 그 노란색 책, 두꺼운 거. 그거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좀 자세하게 한미 FTA 협상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다음에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있었던 건 맞는데, 사실 광우병 쇠고기는 노무현 정부는 끝날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 책 볼 때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론 짓지 않고 이명박 정부한테 넘겨주고 갔죠. 근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너무 서투르게 집권하자마자 바로 미국 가가지고 그 부시 만나서 바로 덜컥 그냥 허용을 해주는 바람에 쇠고기 집회가, 광우병 집회가 일어났던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그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농업이나 특히 영화 산업 쪽에서 그 이른바 4대 선결 조건 관련해서 가장 큰 반발을 했어요. 농민들이 엄청 반발하고 영화계가 엄청 반발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한미 FTA 해가지고 한국 농업이 망했느냐, 한국 영화 산업이 망했느냐라고 지금 15년 뒤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K푸드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김치가 지금 전 세계로 수출이 많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영화도 기생충 봉준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김여정 아카데미상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사실은 이 스크린 쿼터가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한국 영화 산업은 그 이후에 뭐 1000만 영화를 몇십 개를 배출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소수 몇몇 영화에 너무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영화 산업이 초토화돼서 한국 영화가 완전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산업구조 개혁 전략,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봤던 거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중후장대형 제조업이잖아요. 조선, 뭐 철강, 석유화학, 뭐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중국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똑같이, 근데 훨씬 더 큰 규모로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이제 너트크래커라 그래서 이제 일본 선진국보다는 기술력에서 딸리고 중국보다는 규모에서 밀려갖고 결국에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납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중후장대형 제조업에서 선진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려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기업들 불러서 조인트 까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다음에 관치금융으로 막 돈 몰아주고 이러면서 너는 자동차해, 너는 조선해, 너는 석유화학해, 이렇게 너는 반도체,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업구조 개혁을 억지로 그냥 정부가 끌고 갔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기존 주력 산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미쳤다고 리스크를 안고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산업 구조를 개혁하려면 경쟁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특히 지식 서비스 분야, 우리나라 그 당시 뭐 법률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지식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지금 낙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개방을 함으로써 그런 교육, 법률, 의료, 뭐 금융 이런 지식 서비스 산업을 미국과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더 선진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우리가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중국의 추격을 떨쳐내고 살아남을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한중 FTA는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뭐 시장이 넓으니까 FTA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잖아요. 산업 구조가 똑같은 상태에서 저쪽이 더 규모의 경제에 우위가 있는데 경제를 열어버리면, 시장을 열어버리면 중국한테 더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산업 구조를 중국과 차별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식 서비스 산업 국가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산업 구조의 주력 업종을 바꿔놓고 나서 중국과 FTA를 해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큰 산업 구조 개혁 전략 속에서 한미 FTA를 추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도 한미 FTA나 그런 산업구조 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과연 그렇게 선진화되었는가, 금융이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뭐 로톡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뭐 변호사협회가 막 징계한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의료도 원격 의료 같은 거 도입하려고 해도 의료업계가 엄청 난리치고 반대하잖아. 의사수 늘리려고 해도 뭐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이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한다라고 하는 이 과제, 우리가 우리 국가를 어떻게 만들 어떤 걸로 먹고 사는 국가가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이 해야 될, 대통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이번 대선에서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이쪽은 대장군, 이쪽은 고발사주, 뭐 이 얘기만 하고 있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국가의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대선 때 해야 되거든요. 대선 때 우리가 그런 토론을 해야 집권하고 나서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혀 지금 뭐 여기 이명박 캠프, 아니 이재명 캠프 분도 와 계시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아쉽고, 저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데 좀 더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고 이제 죄송하고 뭐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간단하게 짧게만 소감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박한창 씨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좀 짧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보람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네,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화 의원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네,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다 고민하고 해결책도 찾았지만 그걸 실현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고민정 씨, 고민정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구름이 가린다 해도 그 뒤에 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진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민정 선생님 진짜 팬이신가 봐요. 표현이 네, 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 씨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네, 오늘 너무 좋은 거 많이 배웠고요. 네,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최시은 국장님도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감. 예, 저도 재밌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김동연 부총리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그 금기 깨기 그 책의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듣고, 저는 근래 조금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약간 너무 좀 약간 멘탈이 좀 나갈 정도로 이렇게 부패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정책을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즐거웠습니다. 예. 네. 고우영 비서관님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까 나온 질문에 대해서도 뭐 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네, 기회 좀 체력이 다 허락하는 한 좀 많이 나오고 싶고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네?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네, 지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 거냐라는 것을 볼 때 이걸로 누가 이득을 받느냐를 보면 간단합니다. 그 수익을 누가 받는지, 김만배 소유주가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오늘도 지금 윤석열 부친 집이 김만배 회장의 신문화가 매입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을 줬고, 또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 고문료 줬고, 또 권순일 대법관한테도 그랬고, 또 뭐 이경재 최순실 변호사에게도 줬고, 하여튼 전현직 그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리를 쳤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도 굉장히 오래 전에 뭐 관련이 정말 없는데 억지로 끌어내는 뭐 이한성 보좌관 이런 분들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궁색하죠. 궁색하고 그냥 그 결국에는 화천대유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법조 그리고 토건 이렇게
결탁한 비리 게이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게이트로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알겠어.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됐어. 이상입니다. 됐어. 네. 그만해. 네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정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참 이게 무거운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제 약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좀 더 상식적인 나라가 좀 됐으면,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저도 또 기회 되면 또 참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스터디는 마치는데, 그러면 다음 달 말에 또 하게 되잖아요. 일정을 한번 보시면, 사진 찍기 전에 지금 일정을 보시면 다음 달 오케이, 27일이나 28일 정도 어떠신가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27일 저녁이나 28일. 저는 27일이 안 되고 28일은 괜찮습니다. 오케이. 저는 수요일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목요일, 28일 목요일. 네, 그럼 28일 목요일 저녁에 다음 17차 스터디입니다, 벌써. 17차 스터디 하는 걸로 하고,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하나. 다음 달에 할 책은 이건데. 이명박. 아니,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순서대로 쭉 가고 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갖고 4번이나 했어요, 책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 팬심을 담아서 4달을 노무현 대통령 갖고 끌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이게 책이 두꺼워서 2번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두 번에 얼마입니까, 책이? 책 한 800페이지 되는데요. 가격은 한 4만 원, 3, 4만 원 될 겁니다. 요즘 MZ 세대들한테 이명박 완전 인기 많아요. 오, 인기라면서요. 그래서 완전 인기예요. 성군이라고 하더라고, 성군이라고. 인싸 이명박. 예. 네, 성군. 그래서 이명박 이 책을 2번에 걸쳐, 이게 총 12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장씩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다룰 테니까 뭐 좀 사긴 아깝겠지만 헌책방을 이용하시면 좀 싸게 헌책방이 많아. 이거 헌책방에 판 사람들 많아가지고 헌책방 가시면 누구나 좀 싸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 앞에 6장, 총 12장 중에 앞에 6장까지를 읽고 28일 목요일 저녁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안 보이니까 채팅창에 제목 좀 써주세요. 네네, 대통령의 시간이고요. 이명박 자서전입니다. 네, 대통령의 시간. 자, 어쨌든 오늘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봐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비디오 좀 켜주시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는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찍혔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된 거야. 뭐 누구 다른 사람도 혹시 캡처할 수 있으면 캡처 좀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